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확진자가 확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은 확진자가 아직 7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이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사회 각 부문이 노력하는 게 최선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좀 초점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자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확진자들을 따로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입니다. 객실이 190여 개로 최대 3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인 경증 환자 180여 명이 이곳에 순차적으로 옮겨집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80여 명은 도내 의료원으로 분산 이송됩니다. 전라북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시 요청으로 확진자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대구에서 자가격리가 돼 있다든지 해서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일 7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가격리자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이면 이들에 대한 격리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폭도 줄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까지 경고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내부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방역체계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나오셨습니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그 옆에는 이민희 전주예수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병원 이민희입니다. 서아란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위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서아란입니다. 그 옆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고 있죠. 조선우 KBS 보도국의 기자 나오셨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요즘 누구나 듣고 싶은 소식이 코로나 확진자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뉴스겠죠. 하지만 아직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만 어제 확진자가 242명으로 좀 늘었죠. 그래도 대구 신천지의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 역학조사 이런 것이 마무리 단계여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확산 방지 대책 더 확실히 필요하겠죠. 우선 현재 진행 상황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우 기자님, 우선 전라북도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우선 네. 확진자 7명에서 늘어나지는 않고 있죠, 아직. 네, 아직 한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1월 31일이었습니다. 이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모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4명이 완치돼서 퇴원 조치가 됐고요. 네. 또 현재 3분 같은 경우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각각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18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이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던 때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예, 지난 2일에 전주에 사는 26살 여성분이 7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오늘로 9일째, 90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가격리자는 꾸준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확진된 7명을 좀 찬찬히 살펴보자면 군산에 살았던 분이 첫 번째 확진자 1명 네. 있고요. 그리고 김제 거주자가 2번째로 확진을 받았었고 전주에 사시는 분이 2분,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거주지는 대구이지만 전북으로 잠시 옮겨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또 김제에 사는 2번째 확진자가 증상을 보이기 이전에 대구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이 네.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전체 전라북도 확진자 7명 가운데 4명이
대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에서 이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의료기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던 환자들이 전북으로 지금 옮겨왔는데요. 내일까지 모두 180여 명 남원과 진안의료원 그리고 김제의 삼성생명 전주연수소로 이송이 될 전망입니다. 네. 강경석 과장님, 지금 조선호 기자 잘 설명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7명에서 정체 상태인데 확진자가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선 도민들의 협조로 해서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해서 외부 유입 그리고 내부 확산 요인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이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소규모의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에서요. 우리 전라북도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라서 아까 영상에서 미리 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아픔을 나누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웃 지역에서 환자라든지 질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우리 지역에 고스란히 그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환자를 병실에서 또 격리자를 적절하게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픔을 나누는 차원 그 넘어서도 환자 관리에 충실히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 내일까지 80여 명의 환자분을 모시게 되고요. 또 삼성연수원에 200명 가까이 환자분들을 모시게 되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안전을 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도민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쾌유를 이렇게 함께 빌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옛날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이제 미국이 참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의회를 설득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 호스를 빌려달라 하는데 안 빌려줄 수 있느냐. 빌려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의회를 설득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대구에서 내일도 환자들이 이제 오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병상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19분이 오셨고요. 내일 70여 분이 오시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돌봐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민희 과장님은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전라북도의 이제 확진자는 7명에서 이제 계속 정체 상태인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진정세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복병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적고 아직까지는 3차, 4차 감염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위험도를 고려해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예. 서아란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전북 지역은 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뭐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어떤 지표를 보면 좀 안심할 수 있고 좀 도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에 그 2차, 3차 감염으로 인해서 추가 확진자가 생기고 그 증가세를 파악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 전파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단계에서는 방역이 용이하지만 사회의 전파가 진행이 되면은 그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대구가 그 주요 클러스터인데요.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에 2월 29일에는 대구 지역 하루 확진자만 7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천 명까지 늘었는데 다행히도 3월 8일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로 가면은 초고도 위험도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교인 중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200여 명에 대해서 대구시장이 검사 명령을 내렸고 이분들이 과연 다 검사를 받을지 또 검사 받은 분 중에서 확진자가 얼마큼 나올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또 어제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네. 감염이 나타났는데 그게 앞으로 어떤 추세로 나타날지가 좀 변수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 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제 7명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이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방역 당국이 열심히 지금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을 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 뭐 전북 지역에도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데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 이거를 막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뭐 집단 감염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네, 당초에 그 중앙에서 명단을 주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하고 시군은 그 공동 노력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온 명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를 발견하고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뒤에 전수조사 과정 중에 증상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시설에 근무를 하시는 근무자분들, 연세가 좀 많은 분이라든지 대구 경북에 다녀오신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네. 검사도 실시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그 능동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더 그 직업군 어떤 특별한 시설의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서 네. 감염된 사례가 여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도 확인을 했는데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중앙에서 104명에 관련해서 직업군이 분류가 돼서 내려오긴 했지만 저희가 당초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신천지라고 하는 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법적 행정적 그런 절차를 넘어서서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여기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셨을 때는 연락이 안 되는 신천지 교도 여러분들이 한 200여 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도 연락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보다는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경찰과 함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저런 기기를 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찾는데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도 역시 그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촉구하는 경우입니다. 예.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주변의 뭐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또 당국의 연락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조선호 기자님, 네. 지금 신천지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단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단체를 통해서 뭐 감염이 될 가능성, 집단 감염이 될 가능성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사실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소모임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대규모 네. 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에 사회적으로 모임이나 만남을 좀 자제하자 이런 권고가 쭉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좀 밀집을 해서 뭐 이리저리 부대끼다 보면은 접촉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네. 그만큼 이 호흡기에서 나오는 비말이라고 하는 침방울이 옮겨지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탓에 이제 전라북도는 일찍이 첫 번째 확진자가 전북에 나왔을 때부터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전북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 사람들이 밀집하는 이 종교 집회,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교계에서도 대규모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았었고요. 이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오히려 감염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이제는 뭐 교계 지도부나 각종 집회 주최 측이 행사를 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석하지 않는 게 보통 일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임은커녕 아예 외출을 삼가는 것도 웃지 못할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 신도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확산세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후 신천지 종단본부가 시설을 폐쇄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네. 이 감염을 피하려는 전 국민적인 움직임이 뭐 종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뭐 6천만 국민들한테 이동하지 마라, 모임 갖지 마라, 이렇게 뭐 강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 행정 당국 차원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권고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런저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반문이 나옵니다. 왜 종교 집회만 이런 식으로 네. 제한을 두느냐, 그렇게 반문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좀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와 어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해주느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역 사회에 전파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라고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누가 환자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 간의 전파, 접촉,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기해주고 제한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상을 돌이켜 봤을 때 종교가 사회 통합의 역할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건 사실이겠고요. 현재 개개인 간의 불신, 불안, 그리고 또 집단 간의 상당히 불안, 불신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종교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느냐가 나중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도 분명히 이전을 돌아볼 때 그런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함께 해주신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냐가 종식이 될 때까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단체에게 권고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절대로 뭐 종교 탄압이다, 박해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약간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신다면은 이 사회 통합에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교단체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죠. 지금 뭐 그런 것이 이제 선진적인 시민 의식일 텐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단체에서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민희 과장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말이라는 것이 최대 2m 정도까지 날아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2m요? 네네. 그 안에 접촉을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은 좁은 공간에 있던 버스 안에서 4.5m 떨어져 있는 브랜트까지도 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밀집한 공간, 또 너무 이 폐쇄된 공간 이런 데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4.5m 떨어졌는데도 이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도 이 공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나온 바이러스가 약간 이동할 수 있다. 네. 이런 겁니까? 예. 서하란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 저도 알고 싶은 답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지금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3월이 되면서 아이들 건강 관리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오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계약이 미뤄지는 바람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걸 보면서 나도 화병에 걸리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렵지만 그 전염 가능성 있는 지역에서 일부만 실천해서는 절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켜주셔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 굳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이 코로나19에서 잠복기가 짧게는 하루지만 길게는 14일까지 보고 지금 특이한 보고로는 20일 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4일까지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추세가 증가 추세가 확실히 꺾인 기점으로 해서 14일 더 지난 시점까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의원에서 환자를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환자를 많이 보실 텐데 약간 열이 있다고 그래서 콧물이 약간 있다고 그래서 혹시 코로나 아닌가 의심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그런 가벼운 증상들이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셨다가 사실 초반에 병의원에서 뭐 또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들어오지 마시고 그 입구에서 바로 전화로 질병관리센터에 전화를 하시라고 붙였기 1339 때문에 전화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시민분들이 잘 인식하셔서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전화로 한번 한의원에 물어보신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전파 접촉 가능성 있으시면은 1339로 전화하시라고 하면은 전화하십니다. 예. 네. 뭐 조금만 열이 있어도 막 코로나 아닌가 이런 걸 요즘 뭐 코로나 포비아라 그러던데 그렇죠. 이렇게 지나치게 또 뭐 불안감을 가지는 것도 심리적으로 안 좋겠죠.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사실 의료인으로서 걱정됐던 것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친 극단주의적인 건강 염려증으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고요. 또 다른 점은 그냥 일반적인 감기 환자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기침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이 혐오감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례로 저희 환자분 중에서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 전부터 퇴행성 관절이 심해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태 이후에 하루는 침구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평소처럼 기침을 하셨죠. 그랬더니 네. 옆에 있던 환자분께서 뻘떡 일어나시더니 나 저 환자랑 가장 먼 침대로 날 옮겨달라. 요것이 그래요?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자분은 당분간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아파도 참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포를 좀 이용해서 잘못된 상술이라든가 잘못된 정보가 많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그 인터넷상에서 숨을 참으면은 이걸 진단할 수 있다는 기법이 나온다던가 뭐 외국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해서 코로나19 폐렴을 이런 영양제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던데요. 그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전문의로부터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숨을 참으면 진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떠돕니까? 굉장히 많이 떠돌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으실 텐데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별의별 정보가 다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역시 또 진료를 하고 계신 우리 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나치게 내가 혹시 작은 증상을 가지고 내가 코로나 아닌가 걱정하는 거 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이거 확실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위축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병원에 오는 만성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병을 얻어가지 않을까 해서 내원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지 못하고 네. 그러다가 합병증이 생겨서 응급실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도 본인이 그 질환을 숨기다 보니까 이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뒤늦게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도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감염되는 사태가 사안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인식을 전환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사실은 전화 상담 처방하는 것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병원에서 국가안심병원이라고 이 호흡기 질환자와 나머지 환자들을 분리하는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본인이 병원에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국가안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들어갈 때 이제 호흡기 환자는 이쪽으로 가고 뭐 다른 환자들은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까? 네네, 동선을 아예 분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호흡기 질환을 이제 진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열이 있거나 또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입구 자체가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릴까봐 병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그런 일은 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예.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면 뭐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기 마련이죠.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좀 더 발전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 이 사실 어려운 사태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전라북도도 이제 방역 일선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거기서 좀 더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 과장님 실제로 방역 최전선에서 이제 방역을 지휘하고 계신데 좀 꽤 오랜 기간 아닙니까? 네. 지금 방역 활동하고 계시면 거기서 느끼는 제일 어려운 점 같은 건 뭡니까? 뭐 사실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라고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 이제 뭐 일부에서 이런저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좀 그 불필요한 정보라든지 또 소문 그런 걸로 해서 많은 도민들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금세 그 원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체 예를 들면 뭐 식당 이런데 방역을 실제로 나가서 해야 되는 경우 동선이 공개된 경우 해야 되는 경우 있을 거고 또 시민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할 거고 할 텐데 업체나 시민들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사회자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드문 거리를 지나가실 때 마스크를 쓰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방금 전에 그 예수병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비말을 통해서 2m 그리고 또 폐쇄된 곳이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다 하면 4m 정도까지 병원체가 옮겨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먼 거리라는 이야기는 가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환기가 잘 되는 야외라면은 뭐 더더군다나 안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에만 계신다는 거는 오히려 뭐 이런저런 다른 질병까지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우리 도민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깥 활동도 하시고 또 그런 가게들 안에서 염려만 하시지 마시고 때로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즐기시면서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으신다거나 아니면 한 줄로 이렇게 앉으신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식으로 좀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면은 이 상황 극복하는데도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운집하는 데 빼고 조금 그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많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민희 과장님은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이 사태를 겪으면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중앙에서 감염 대응 지침이 계속 개정이 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지역마다 또 의료기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지침을 제대로 따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금 흐르면서 의료진들도 피로도가 쌓여가고 예. 지금 마스크나 방호구 같은 필수 장비가 공급이 이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나 장비의 어떤 선제적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이 선제적 투자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마스크나 방호복 같은 거는 의료진들한테 잘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확진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양의 지금 보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왔듯이 이 확진자들이 저희 지역에 이제 의료기관으로 방문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은 결국은 저희 도내에서도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의료진들은 이제 그런 걱정이 되게 되고 앞에서도 다른 지역 예를 보면은 결국은 치료하는 의료진이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그런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서한원 의원님은 한의사 입장에서 진료를 하면서 네. 또는 한의학을 공부하신 입장에서 정부가 이런 것들 좀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뭐 그렇게 혹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태를 겪으면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더 사전에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당국이 보여주신 대응 과정은 좀 전 개인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르스 때를 봤을 때 그때는 초기에 정보 공개가 잘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의료진들조차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제 지에 있는 병원이 전체로 코호트 격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제 아직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래도 WHO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게 격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 공개를 확실히 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또 역으로는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자유 사생활 보호 문제, 요게 좀 문제가 되어서 민주사회의 기본 이념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 이거 숙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례로 그 얼마 전에 광영석 과장님께서 그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거기에 해당됐던 그 식당이 방역 소독을 다 거쳐서 하루 이틀 만에 다 안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굉장히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으니까 거기에서 가서 이제 밥을 한번 두 번, 세 번 사 먹고 싶다라고 SNS 올린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참 그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책임지실까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게 아니라 지금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침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하란 의원님은 한의사시니까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양방 협진을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한 양방 협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바탕으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 양방에서 협진을 사실 일선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이제 한방병원이라고 쓰여진 곳이나 요양병원이라고 쓰여진 곳은 한의사가 운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양방 의사분과 같이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급성 전염병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의사협회에 요청을 해서 진료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과정이 없다 보니 검증됐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달라진 상황이요. 네. 2002년도에서 3년도까지 거쳤던 사스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이 치료를 좀 활용을 하면서 그때 쌓인 데이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한에서도 확진자의 85% 환자에게 중이 약이 제공됐을 수 있었던 과정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국내 확진자가 생기면서 바로 태스크포스 팀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의학에서 열성 전염병을 연구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중국에서 발표된 지침도 참고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약제들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리학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를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난 3월 5일에 그 한의 진료 지침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경증자와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원격 진료가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군요. 아직은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방 단독 진료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양방 선생님께서 매니징 해주시지만은 한양방 협진에서 이제 그 한의사가 지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잘 되면 중요한 데이터로 쌓여서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선호 기자님, 우리 이제 마스크 대란이라고 그러죠.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지금 5부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나요? 좀 이거보다 완화시킬 수는 없었나요? 일단 이 사태를 놓고 보면 사실 수요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한두 달 전만 해도 마스크를 줄 서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다들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군산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 KBS가 개인용 방역 물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 실제로 좀 취재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뭐 줄서기까지는 아니지만 품귀 현상은 분명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마스크 보급책 자체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성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의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 대란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만들어낸 전에 없던 마스크 수요가 생산량인 공급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현재는 정부가 뭐 마스크 생산업체나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또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해서 오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란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좀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곳곳에 혼란이 다 잠재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국과 같은 판매처마다 북새통을 이뤘던 처음과 비교를 했을 때는 차츰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요. 이 또 생산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리고 뭐 인력 지원책 이런 부분도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호 기자님은 마스크 어디서 구입하세요? 예, 저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러 가면 줄 설 것 같아서 면 마스크 쓰는데 네.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지 않습니까? 네, 뭐 특별히 이게 뭐 빨아서 쓰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요. 예. 지금 이민희 과장님 좀 전에 면 마스크 얘기 나왔습니다만 처음엔 정부가 KF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면 마스크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좀 이런 걸 보면서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이 병이 어느 정도의 전염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염력 차단에 가장 좋은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같은 질환은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전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가 중요하긴 한데 이 우리나라는 약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기침을 하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고 정상인 분들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너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집돼 있다거나 또는 근접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충분한 거리를 가질 수 있다거나 또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고기능성의 마스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 못하면은 오히려 쓰지 않은 것만 같기 때문에 사실 그 점을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언론에서 너무 단편적으로 고기능성 마스크와 면 마스크 딱 두 개로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쓸 때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고기능성 마스크도 한 번 쓰고 사실은 바로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늘어난 거라서 면 마스크를 여러 개를 사용하되 사용하면서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바로 빨아서 건조시켜서 사용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충분한 사용 조건에서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조선호 기자님 이게 사실 이제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노인들 아니에요?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또 어린이들 필요할 거고. 근데 노인과 어린이들이 더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런 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일단 이 공적 마스크를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적 마스크 오부제는 예.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전국 약국에서 1인당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해뒀는데요. 출생 연도별로 살 수 있는 요일이 나눠져 있는 거는 아마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또 그 언급하신 뭐 취약계층 예.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 대리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장애인은 물론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그리고 1940년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은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물론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이분도 전국에 1만 명이 있는데요. 31만 명이 있는데 대리구매가 가능하고요. 대리구매를 증빙할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됐다고 해서 현장의 혼란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대리구매가 어려운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보호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몇 가지 사례가 나왔었는데 네. 이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건강보험증 이 서류를 증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이것을 제시하지 못해서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이분들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구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특히 농어촌 지역 동떨어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거의 유일한 방문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대리구매가 어려우면 사실상 마스크를 좀 취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이 중복 구매 확인하는 시스템이 한번 고장이 났습니다. 1시간가량 시스템이 좀 먹통이 됐었는데요. 이런 개인정보를 손으로 적거나 아니면 판매를 잠시 중단한 약국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혼란들 그리고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강 과장님,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도나 시 차원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상황 없을까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네,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다양한 방안들로 이렇게 메꿔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뒷북 행정이라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행정의 묘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공적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 신의 한 수다 하는 목소리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와 달리 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 이제 그 안에서 이런저런 부분, 미진한 부분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아까 우리 이민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좀 연장을 해서 매번 이런 마스크 대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마스크 대란을 끝낼 목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그냥 마스크 착용이 아니고 적절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형성을 해서 문화로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지, 또 누가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형성을 하고 문화로 정착을 시킨다면은 수요 공급 또 분배의 문제 같은 부분도 슬기롭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충분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마스크를 어떤 분이 먼저 써야 되고 그게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문화로 정착할 것인지 그런 매뉴얼은 지금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조금 더 이 방역 체계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상당 부분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을 때 이제 우리 국민들, 도민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시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노력에 앞서서 먼저 충분히 공급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과장님,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사실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이분들을 빨리 치료해야 될 텐데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이 치료약은 충분한지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약품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은 약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대부분 대증 치료를 하고 있고요.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이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항바이러스제, 다른 바이러스 질환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응용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되면
백신도 나올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아직 멀었나요? 사실 아직 저희가 5년 전쯤 유행했던 메르스에 대해서도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스 백신도 없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성향이 백신이라든지 약제 개발이 매우 어렵고 또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많다 보니까 개발이 되어도 사용이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제를 가지고 아마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러 연구 집단에서 이 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신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코로나 3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법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감염병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조선희 기자님.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 3법 지난달 26일에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이 법명을 좀 명명을 해드릴게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이 개정한 3개의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이제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이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의 수출과 또 외국에 반출하는 이 금지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네. 또 감염병 진단이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검역법 개정안을 보면요.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살았거나 이 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또 의료법을 보면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치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상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이전보다는 이제 방역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네. 이거죠. 강 과장님,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법을 보면서 지자체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이런 점이 또 있습니까? 예, 많은 부분 지금보다 개선이 된 부분이라서 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앙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내용하고요. 네. 또 중앙의 권한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소수의 발생률인 경우에는 중앙에서 역학조사관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함께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처럼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발생률이 일어나는 경우라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많은 권한을 유임을 해준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염병을 대응하는데 이제 보다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권한을 지방에 주는 부분하고 또 인력에 대해서도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에서 이제 우선 배치 순위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진료 업무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지자체의 권한을 좀 유임을 해줘서 지자체에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준다거나 아니면 소방구급의 지도의사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의료 기관에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방에 많이 유임을 해준다면 그런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어서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요. 이제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다 못하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서아란 위원님부터 한 40초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발언 좀 해주시죠. 네. 아까 한양방 협진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실은 지난 2월 24일 WHO에서 코비드-19에 관한 WHO와 중국의 합동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코비드19에 대한 좀 아주 다양한 내용들과 함께 여러 가지 분석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진단, 치료, 백신 개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세 단계로 수행해야 될 과제를 각각 나누었고요. 가장 즉각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아까 이민희 과장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들에 대한 효과에 더불어서 TCM, 즉 그 중위 약물 치료에 대한 것도 즉각 수행 과제로 뽑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의학과 한의학의 수준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중서의 결합만큼은 중국한테는 저희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서의 결합치를 좀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기초 연구 분야라든가 임상에서 좀 한양방 협진의 장이 좀 열리길 바라고 네. 이게 정부와 보건 당국의 지원이 절실하게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조선우 기자님 한 30초 정도 마무리 발언 시간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다들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일상이 격리됐다.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회복될 순서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들 동참하시고 또 사회적 격리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겨낼 힘을, 이 저력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복기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과장님 한 40초 정도 시간이 되네요. 예. 감염병 유행할 때마다 사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분야에 선제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감염병은 예방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성숙한 시민 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강영석 과장님 계시지만 보건행정, 소방, 또 의료기관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평상시 잘 이루어져야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 과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우리 전라북도가 자발적 격리, 사회적 거리를 지금 그 문화 운동으로 삼아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증상을 알아차리는 게 그 타인보다 또 뭐 검사 기기보다 자기 자신일 겁니다. 이상한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자발적 격리를 취해 주시고 또 이웃과의 적당한 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셔야만이 지금 코로나19 종식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그 다양한 자발적 협조를 해 주셨는데요. 이후로도 지속적인 협조로 해서 빨리 코로나19 종식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탈리아는 전 국민 6천만이라고 그러네요. 전 국민이 이동과 모임을 못한다 하는 금지 명령이라는 초강력 조치를 내놨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코로나19를 극복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WHO죠. 세계보건기구. 여기서도 우리의 방역 체계, 진단 체계, 이게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방심할 때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끝까지 긴장하고 합심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